1950년 5월 푸른 보리밭. 진우는 정화의 손에 옷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킨다. 그러나 한 달 뒤 전쟁. 낙동강의 포성 속에서 진우는 쓰러지고 정화는 피난길에서 그의 전사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전쟁보다 깊었던 시련. 그러나 끝내 지켜낸 사랑. 한 남자의 평생을 바친 헌신과 한 여자의 기다림이 담긴 애절한 대서사시를 들려드립니다. 때는 1950년 5월. 전쟁의 불길이 이 땅을 삼키기 불과 한 달 전의 일입니다. 경상도의 어느 이름 모를 산골 마을은 유난히도 푸른 보리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자연의 섭리에 따라 만물이 푸르름을 뽐내던 그 시절. 그곳엔 보리 이삭보다 더 싱그럽게 피어나던 두 청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화야, 정화야, 이쪽이다. 아지매가 보시면 어쩌려고 이리 크게 부르십니까? 누가 들으면 어쩔라고 해. 들으면 어떠냐? 내 마음이 이 보리밭보다 더 넓게 퍼져 있는데 숨긴다고 숨겨지겠어? 자, 이거 봐라. 내가 장터에서 내 생각나서 하나 구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품 안에서 종이에 싼 무언가를 꺼냅니다. 투박한 손길로 종이를 걷어내자 영롱한 빛을 내는 옷가락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주의 아들인 그에게도 그것은 큰 결심이었을 겁니다. 신분의 벽이 여전히 높았던 그 시절, 소장농의 딸에게 바치는 이 옷가락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건 맹세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우 오라버니, 이런 귀한 걸 제가 어찌. 전 못 봤습니다. 도로 가져가이소. 아니다, 정화야. 이건 내 마음이다. 내 손마디가 일하느라 거칠어진 걸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는 줄 아니. 이 다음에 이 보리가 다 익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쯤이면 내가 우리 아버지 설득해서 정식으로 내 집으로 사람 보낼게. 오라버니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흉흉하다 안 합니까 겨. 윗마을 누구는 군대에 끌려갔다 하고 장터 사람들도 곧 큰 난리가 날 거라 하는데 전 그게 더 무섭습니다. 정화의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불안한 시대의 징조는 순박한 시골 처녀의 마음속에도 이미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의 작고 거친 손을 꽉 쥐어봅니다. 그의 손등엔 젊음의 열기와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걱정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킨다. 이 보리밭이 내년에도 푸르게 돋아나듯 우리 사랑도 절대 시들지 않을 거야. 자, 끼워줄게.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육중한 트럭 엔진 소리와 경적 소리. 평화롭던 새소리가 멈춘다.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마을 어귀에 웬 트럭이. 군용 트럭 같구나. 요즘 부쩍 자주 보이는군. 정화야, 넌 얼른 집으로 들어가 있거라. 내가 상황을 좀 보고 갈게. 평화를 깨뜨리는 기계음이 마을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보리밭 너머로 피어오르는 먼지바람은 다가올 비극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진우의 든든했던 등 뒤로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아니라 피빛으로 물들 전장의 전조였습니다. 가락지 꼭 끼고 있어라. 절대 빼지 말고. 알았지? 오라버니. 조심하이소. 꼭 다시 오셔야 합니다. 정화는 가슴팍에 옷가락지를 낀 손을 얹고 멀어지는 진우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보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5월의 푸른 보리밭 위로 잔인한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의 일요일 아침, 평화는 유리잔이 깨지듯 순식간에 박살났습니다. 고향 마을을 뒤덮은 것은 보리 향기가 아니라 퀴퀴한 화약 냄새였습니다. 진우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채 트럭 짐칸에 실려 전방으로 향합니다. 정화는 멀어지는 트럭을 보며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오라버니, 진우 오라버니, 어딜 가시는 겁니까? 돌아오이소. 정화야, 집 뒤 대숲에 숨어 있어라. 내가 곧 돌아올게. 옷가락지 꼭 끼고 있어라. 먼지 구덩이 속으로 사라지는 트럭 뒤로 정화는 주저앉고 맙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포탄 터지는 소리, 빗발치는 총성, 군인들의 거친 비명. 낙동강 전선. 이곳은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이자 수많은 청춘의 무덤이었습니다. 펜 대신 총을 든 학도병 진우는 참호 속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떨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전우들이 하나둘 쓰러져 갈 때마다 그는 품 안에서 흙먼지 묻은 손수건을 꺼내봅니다. 그 안에는 정화가 떠나기 전 건네주었던 마른 보리 이삭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정화야,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너에게 가야 한다. 이 지옥 같은 구덩이에서 죽을 순 없어. 거대한 포탄이 진우의 참호를 덮칩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진우의 의식은 서서히 흐려집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핏빛으로 물든 낙동강의 노을이 아니라 고향 보리밭에서 웃고 있던 정화의 얼굴이었습니다. 웅성거리는 피난민들의 소음, 아이들의 울음소리, 소달구지 끄는 소리. 같은 시각 정화는 피난민 대열에 섞여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길가에는 주인을 잃은 신발들이 굴러다닙니다. 정화는 굶주림과 추위보다 더 무서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진우가 배치되었던 부대가 전멸했다는 전원이었습니다. 아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라버니는 꼭 돌아온다 했는데 내 손에 이 가락지를 봐서라도 오실 낀데. 정화는 손가락에 끼워진 옷가락지를 어루만지며 마른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피난길에서 만난 부상병 하나가 진우의 성이 적힌 낡은 인식표를 그녀에게 건넵니다. 이 주인은 아마 못 살아남았을 거요. 밤이 깊은 부산 자갈치 해변. 정화는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습니다. 진우의 죽음을 확인이라도 한 듯 그녀의 가슴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옷가락지를 빼서 바다에 던지려던 정화는 차마 손을 떼지 못하고 오열합니다. 오라버니, 내 혼자 어째 살라고 해. 내 혼자 어째 숨을 쉬라고 해. 차라리 나도 데려가 있어. 전쟁은 두 사람의 육신만 가른 것이 아니라 살아갈 희망조차 난도질했습니다. 정화는 그날 밤 죽지 못해 살아야 하는 긴 시련의 터널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진우가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는지 알 길 없는 채로 세월은 무정하게 낙동강 물줄기처럼 흘러만 갑니다. 왁자지껄한 시장 소음, 골라골라 외치는 장꾼들의 소리, 진흙탕을 밟는 발소리. 1953년 겨울, 부산은 피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영도다리 밑엔 가족을 찾는 벽보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국제시장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한복판에 정화가 서 있습니다. 곱던 손마디는 동상으로 터져 짓물렀고 얼굴엔 검댕이 묻었지만 눈빛만은 매서워졌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로만 아는 진우를 대신해 자신의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제 초콜릿 보이소. 따끈한 강냉이 죽도 있습니다. 자, 싸게 줄 테니 보고 가이소. 정화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깡통 음식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그녀의 품 안에는 여전히 낡은 옷가락지가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그녀를 이 세상에 붙들어 매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한편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된 진우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부산 시내를 헤맵니다. 포탄 파편이 박혔던 다리는 아물지 않아 걸을 때마다 통증이 밀려오지만 그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정화가 살아있을 거라는 단 하나의 믿음. 그 믿음이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혹시 이정화라는 처자를 아십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키는 요만하고 예쁜 처자입니다. 보신 적 없습니까? 아이고 젊은이. 이 난리통에 사람 찾는 게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렵지. 저기 영도다리에 가보게나. 거기 가면 혹시 모르니. 진우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시장 골목골목을 뒤집니다. 하지만 운명은 비정했습니다.
진우가 정화의 노점 앞을 지나가기 불과 몇 초 전 정화는 단속반을 피해 짐을 싸서 골목 안쪽으로 몸을 숨기고 맙니다. 단속반이다. 누군가의 외침에 시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정화는 미군용 레이션을 품에 안고 좁은 골목으로 뛰어듭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절뚝거리며 걸어오던 진우와 정화의 거리는 불과 1미터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줌매, 저쪽으로 피하이소. 정화는 스쳐 지나가는 남자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단한 피난민 중 한 명이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진우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짐을 챙기는 여인의 뒷모습이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정화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화야? 진우가 본 것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수많은 여인들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바람결에 정화의 냄새가 섞여온 듯 했지만 이내 매캐한 연기와 가난의 냄새에 묻혀버립니다. 해가 지는 영도다리 위. 진우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내려다봅니다.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찾으러 갈 테니. 그는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같은 시간 정화는 다리 밑 판잣집에서 시린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옷가락질을 꺼내봅니다. 오라버니. 오늘따라 오라버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 보고 싶다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바다를 보고 같은 달을 보며 서로를 부릅니다. 하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보다 더 깊은 것은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채지 못하는 인연의 시련이었습니다. 부산의 밤은 그렇게 또 한 번 그리움으로 깊어만 갑니다. 전쟁이 끝난 지 5년. 세상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정화의 시간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어머니의 약값과 동생들의 학비는 정화의 가녀린 어깨 위에 천근만근의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곁을 지킨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진우가 아니라 고향 오빠 상철이었습니다. 상철은 정화의 가족을 위해 제 살점을 떼어주듯 헌신했습니다. 정화에게 그것은 고마움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쇠사슬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내 맘 마음 꾹 닫으면 우리 식구들 뜻인 밥 먹고 살 수 있다 하는데 내 하나만 죽었다 생각하면 되는데 왜 이리 눈물이 안 멈추는교. 진우는 마침내 정화가 서울 미아리 산동네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등에 진 짐 꾸러미 속엔 그동안 막노동을 하며 모은 돈과 그녀에게 주고 싶었던 새 꽃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심장은 고향 보리밭에서 뛰던 그날처럼 요동칩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하기 불과 하루 전 정화는 상철의 끈질긴 구애와 가족들의 간청에 못 이겨 혼인서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 이정화라고 경상도에서 온 처자가 산다는데 맞습니까? 이 집입니까? 아, 정화. 그 처자 어제 시집갔어. 아래 마을 박신혜랑. 오늘이 잔칫날이라 지금 식장에서 국수 삶고 있을걸? 아이고, 총각은 누구신데 그리 얼굴이 하얘져? 진우는 홀린 듯 예식장 근처로 향합니다. 마당 한가운데 하얀 광목으로 만든 면사포를 쓴 정화가 서 있습니다. 그 옛날 보리밭에서의 생기 넘치던 얼굴은 간대없고 그저 운명에 순응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담벼락 뒤에 몸을 숨깁니다. 달려나가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상철과 정화의 동생들을 보며 그는 멈춰섭니다. 정화야, 내가 웃고 있다면, 내가 이제 배 안 고프고 편안하다면 나는 그것으로 되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우는 품에 있던 꽃신을 길가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대신 평생 그녀의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하기에 떠난다는 말은 비겁한 변명이 아니라 그녀가 새로 쌓은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한 남자의 마지막 숭고함이었습니다. 첫날 밤 신방에 홀로 앉은 정화는 저고리 깊숙이 숨겨두었던 옷가락질을 꺼냅니다. 이제는 빼야 할 때입니다. 손가락에서 가락지를 빼려는 순간 너무 오랫동안 끼고 있었던 탓인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지 가락지는 힘없이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오라버니, 이제 정말 끝입니까?
내 마음도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지를 용서하지 마이소. 부디 좋은 곳에서 저 같은 거 잊고 사이소. 두 조각난 옷가락지는 방구석으로 굴러떨어집니다. 하나는 정화의 눈물 속에, 하나는 떠나가는 진우의 발자국 소리 속에 묻힙니다. 1950년대의 끝자락, 청춘의 가장 빛나던 페이지가 그렇게 눈물로 얼룩진 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의 서울은 거대한 공사장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로 높은 건물이 올라가고 도로가 닦였지만 그 길을 닦는 이들의 가슴 속 흉터는 여전했습니다. 진우는 이제 이름 없는 건설 현장의 십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먼지를 마시며 일하는 것만이 정화를 잇는 유일한 방법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을 학대하듯 일에 매달렸고 번 돈은 술을 마시는 대신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정말 힘들 때 내어줄 마지막 보루처럼 말입니다. 어이, 거기 벽돌 똑바로 안 쌓아? 오늘 안으로 이 담장 끝내야 해. 서둘러. 산동네 가파른 고갯길 끝 정화의 작은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칭얼대고 남편 상철은 며칠째 집을 비웠습니다. 정화는 땀에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연탄재를 치웁니다. 고왔던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혀 거칠어졌고 마음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무장된 지 오래입니다. 그녀에게 사랑은 이제 빛바랜 사진첩 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조금만 참으라. 엄마가 이따가 저녁에 설탕물 타줄게. 응? 울지 마라. 진우가 탄 트럭이 자재를 나르기 위해 우연히 정화의 가게 앞 고갯길을 지납니다. 가파른 경사에 트럭이 잠시 멈춰선 순간 진우는 목이 말라 트럭에서 내려 구멍가게로 향합니다. 가게 앞 평상에는 한 여인이 등을 돌린 채 아이의 옷을 꿰매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시원한 물 한 병 있습니까? 그 목소리에 정화의 손이 멈칫합니다. 15년 전 보리밭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정화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트럭 운전수가 경적을 크게 울립니다. 이봐, 김씨. 빨리 타. 뒤에 차 밀려. 예, 갑니다. 정화가 가게 밖으로 뛰어나왔을 때 이미 트럭은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지 바람 속에 남은 것은 희미한 엔진 소리뿐입니다. 정화는 가슴을 움켜쥐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라버니? 아니지. 내가 또 헛것을 들었나 보다. 죽은 사람이 어찌 여기 있겠노? 진우 역시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구멍가게 여인의 뒷모습을 봅니다. 왠지 모를 뭉클함에 가슴이 저려왔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앞을 봅니다. 닮았구나. 참 많이 닮았어. 라고 읊조릴 뿐입니다. 산업화의 거센 파도는 두 사람을 이토록 가깝게 데려다 놓았다가도 다시금 무정하게 갈라놓습니다. 1965년의 여름은 그렇게 엇갈린 두 심장의 고동소리만 남긴 채 깊어갑니다. 1972년 겨울 독일 서부의 한탄광. 지열이 섭씨 40도를 육박하는 지하 1000m 막장에는 검은 먼지를 뒤집어 쓴 한국인 광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엔 진우도 있었습니다. 곡괭이질 한 번에 고향 보리밭을 떠올리고 땀방울 하나의 정화의 얼굴을 씻어내던 남자. 그는 그곳에서 글릭 아우프라는 인사를 매일 아침 생존의 주문처럼 외쳤습니다. 덥다. 숨이 막히는구나. 정화야, 내가 있는 한국은 지금쯤 눈이 내리고 있겠지? 고된 작업이 끝난 밤, 진우는 좁디 좁은 기숙사 침대에 앉아 펜을 듭니다. 그가 쓴 편지 봉투엔 정화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지만 주소지는 비어 있습니다. 이미 남의 아내가 된 그녀에게 이 편지가 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화야, 오늘 막장이 무너질 뻔했다. 동료들이 울부짖을 때 나는 내 이름만 불렀어. 내가 준 옷가락지는 깨졌지만 내 가슴 속에 박힌 내 조각은 여전히 날카롭게 아프구나. 내가 이곳에서 벌어가는 돈이 내가 걷는 길을 조금이라도 평탄하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다. 진우는 쓴 편지를 낡은 가죽 가방 속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붙일 수 없는 편지가 쌓일수록 그의 그리움은 화석처럼 단단해져 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달동네. 정화는 침침한 전등 아래서 미싱을 돌립니다. 수출 역군이라는 거창한 이름 뒤엔 밤잠을 설쳐가며 옷을 박는 정화 같은 여인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남편 상철은 병을 얻어 누워 있고 커가는 아이들의 뒷바라지는 오로지 그녀의 몫입니다. 아가, 졸지 말고 저기 실타래 좀 가져오너라. 이 물량을 다 채워야 내일 너희 육성회비를 낼 수 있단다. 정화는 문득 창밖을 봅니다. 검은 밤하늘 너머 먼 타국에 누군가 자신을 애타게 부르고 있다는 느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께를 만져봅니다. 옷가락지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굳은 살이 진우의 기억처럼 딱딱하게 만져집니다. 며칠 후 정화의 집 대문 틈으로 흰 봉투 하나가 꽂힙니다. 그 안에는 독일 마르크화를 환전한 거액의 돈과 짧은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고향 오라버니의 친구가 보냅니다. 아이들 공부에 보태십시오. 정화는 직감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계셨군요. 오라버니, 당신이지요? 죽지 않고 저 멀리 남의 땅에서 아직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 거군요. 정화는 차마 고맙다는 말도 찾겠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마당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독일의 차가운 지하 막장과 서울의 가난한 달동네는 희생이라는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겨울은 그렇게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숭고한 헌신으로 깊어만 갔습니다. 1976년 서울. 독일에서 목숨을 걸고 벌어온 외화는 진우의 미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엿한 건설 회사의 사장이 되어 빌딩을 올리고 도로를 냅니다. 하지만 화려한 사장실 가죽 의자에 앉아서도 그는 늘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곁에 둡니다. 그 안에는 독일에서 차마 붙이지 못한 수백 통의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성공한 기업인이라 부르지만 정화 앞에선 여전히 보리밭의 소년에 머물러 있는 남자입니다. 빌딩을 높이 올릴수록 당신과 더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이 높은 곳에서도 당신이 사는 그 좁은 골목은 보이질 않는구나. 정화의 집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무능한 남편 상철이 진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병든 몸으로 노름판을 전전하던 상철은 구석에 박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정화는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긴 채 사채업자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이소. 애들 공부는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내일은 꼭 갚을 테니 제발 가주이소. 이 아줌마가 누굴 바보로 하나?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여긴 이제 우리 거야. 다음 날 정화의 집으로 한 신사가 찾아옵니다. 그는 진우가 보낸 변호사였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넘겨졌던 집 문서와 빈 문서를 모두 회수해 정화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확인합니다. 거기엔 보낸 이의 이름 대신 정화가 평생 잊지 못한 글씨체로 고향 오라버니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군요. 사장님, 그분 어디 계십니까? 제발 한 번만 뵙게 해주이소.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으라고. 사장님께서는 그저 부디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고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요.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진우는 차 안에서 정화의 집 앞을 지킵니다. 대문 앞에 나와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정화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차 안에 누가 있는지 아는 듯 차 쪽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여 절을 합니다. 진우는 차 문을 열고 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핸들을 꽉 쥡니다. 정화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내 삶에 불쑥 들어가 너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게 받침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정화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된 채 차가 떠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1970년대 중반 물질적 풍요가 찾아왔지만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가족이라는 넘지 못할 벽과 신이라는 시련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힌 진우의 한숨과 정화의 오열은 그렇게 서울의 밤거리로 흩어져 갑니다. 1980년대의 가을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민주화를 외치던 대학생들의 함성이 최루탄 연기 속에 흩어지던 시절, 정화의 아들 민석이 시위 도중 계엄군에 연행되었습니다. 정화는 아들이 갇힌 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며칠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책 읽는 애가 무슨 죄라고 해. 울부짖는 그녀의 목소리는 높고 단단한 경찰서 담벼락에 부딪혀 공허하게 돌아올 뿐입니다. 나으리, 제발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이소. 밥은 묵고 있는지, 어디 매는 안 맞았는지 그것만이라도. 한편 진우는 정보국 고위 관계자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정권의 눈밖에 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자리. 하지만 그는 정화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권과 막대한 자금을 담보로 위험한 거래를 시작합니다. 강 회장님, 고작 학생 하나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회장님 친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목숨보다 귀한 분의 자식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되면 내 인생도 의미가 없습니다. 원하는 건 다 드릴 테니 오늘 밤 안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자정이 넘은 시각 경찰서 정문이 열리고 민석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옵니다. 그 뒤를 따라 검은 우산을 쓴 신사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진우입니다. 아들을 껴안고 오열하던 정화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31년 전 낙동강 전선으로 떠나며 꼭 돌아오겠다고 외쳤던 그 청년이 이제는 백발이 희끗한 중년의 신사가 되어 우산 아래 서 있습니다. 오라버니, 진정 오라버니입니까? 고생 많았다, 정화야. 내가 너무 늦었지? 두 사람 사이로 30년 세월의 비가 내립니다. 잡고 싶은 손, 안아보고 싶은 가슴이었지만 두 사람은 차마 닿지 못합니다. 정화의 곁에는 석방된 아들이 있고 진우의 뒤에는 차가운 현실의 권력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민석을 차에 태워 정화와 함께 보냅니다. 자신은 빗속에 홀로 남아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름 한번 불러보았고 눈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곁에는 여전히 그녀가 지켜야 할 가족이라는 성역이 있었습니다. 정화야, 이제 곧 좋은 세상이 올 거다. 내 자식들이 마음껏 웃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해 나는 또 먼 길을 돌아가야겠구나. 1980년대의 서슬퍼런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은 서로를 향한 존경과 숭고한 헌신으로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비 섞인 낙엽이 젖은 길 위로 뒹구는 밤, 두 사람의 재회는 그렇게 짧고도 긴 여운을 남긴 채 다음을 기약합니다. 1987년의 겨울은 유난히도 시렸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정화의 남편 상철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노름과 술 그리고 열등감으로 정화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남자.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서서야 그는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진실의 무게를 깨닫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정화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정화야, 내가 큰 죄를 지었다. 30년 전 서울역에서 너를 데려갈 때 사실은 진우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빠, 지금 제정신입니까? 상철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전쟁 후 진우가 자신을 찾아와 정화를 부탁했을 때, 그리고 정화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진우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화를 잃고 싶지 않았던 비겁한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 사실을 알고도 상철을 원망하는 대신 상철이 진 빚을 갚아주고 아이들의 학비를 대주며 가족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 같은 놈 때문에 내 곁을 못 오고 평생을 그림자로 살았다. 정화야, 이제 나를 보내주고 그 사람에게 가라. 그게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죄다. 상철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평생을 가두어왔던 비밀이 풀리는 순간 정화의 가슴 속에서도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립니다. 원망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타인으로 살았던 진우를 향한 사무치는 미안함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마친 정화에게 진우의 비서가 찾아와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건넵니다. 그 안에는 독일 탄광에서, 중동 건설 현장에서, 그리고 서울의 밤거리에서 진우가 차마 붙이지 못하고 쓴 수백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화야, 오늘 내가 웃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다. 내 곁에 내가 없어도 내가 웃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내 생의 이유를 찾는다. 부디 이 편지들이 영원히 내게 닿지 않기를, 내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바보 같은 사람,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왜 말을 안 했습니까? 왜 혼자 이 무거운 걸 다 지고 살았습니까? 정화는 짐을 쌉니다. 이제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 마친 한 여인이 되어 길을 떠납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37년 전 보리밭이 일렁이던 그 고향 마을입니다. 비록 보리밭은 저수지가 되어 잠겼고 산천은 변했지만 그곳에 가면 반드시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제가 갑니다. 시련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숨지 말고 만납시다. 기차는 노을빛을 받으며 남쪽으로 달립니다. 1980년대의 격동을 뒤로하고 두 사람의 인연은 비로소 시련의 터널을 벗어나 마지막 해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붉고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89년의 봄, 세상은 급변하여 고향 마을의 보리밭은 댐 건설로 수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두 청춘이 영혼을 약속했던 언덕 위, 늙은 당산나무만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매일 아침 그 나무 아래 앉아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물속에 잠긴 것은 보리밭만이 아니라 자신의 젊음과 눈물, 그리고 정화와 함께하지 못한 회한의 세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무야, 너는 보았느냐? 그 시절 우리를. 너는 기억하느냐? 그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를. 그때였습니다. 언덕 아래 굽이길을 돌아 한 여인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화려한 양장도 높이 세운 머리도 아닌 그저 수수한 옷차림에 보따리 하나를 든 여인. 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40년 전 피난길 트럭 위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얼굴이 세월의 안개를 뚫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정화야. 정말 정화 네가 맞느냐?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려가지 못합니다. 걸어온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에 그저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서서 서로의 깊게 패인 주름과 백발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미안함의 확인이자 견뎌주어 고맙다는 무언의 고백이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독일 막장에서도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심장 가까이 품었던 작은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두 동강났던 옷가락지를 금으로 정교하게 이어붙인 새 가락지가 들어 있습니다. 늦었다. 너무 늦었어. 40년이 걸려버렸구나. 이 가락지를 다시 내 손에 끼워주기까지. 아입니다. 오라버니가 지를 지켜주신 그 세월이 다 이 가락지 안에 들어있는데 이제 안 뺄깁니다. 죽어도 안 뺄깁니다. 진우는 정화의 약지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금으로 메워진 균열은 마치 그들이 겪어온 시련이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증표처럼 햇살 아래 빛납니다. 노을이 지는 호숫가, 두 노인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전쟁도 가난도 엇갈린 운명도 더 이상 이들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시련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갔고 남은 것은 오직 두 사람뿐입니다. 이제 그들은 남은 생을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살 것입니다. 정화야, 저기 봐라. 보리밭은 잠겼어도
물결이 보리밭처럼 출렁이는구나. 예, 오라버니. 참 고운 저녁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견뎌온 그 모진 세월, 그 끝엔 언제나 이런 소박하고도 위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긴 잠 못 이루던 밤을 지나 두 사람은 비로소 평안한 잠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애절한 노래 실연 들으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창가에 부는 바람 그대 숨결 같아서 애타는 이 내 마음 갈 곳을 잃었네. 무심한 세월 속에 사랑은 저무는데 남겨진 추억만이 나를 붙잡고 우네. 모질게도 핥힌 시련의 흔적들 가슴에 못을 박고 돌아선 그 사람 잊으려 지우려 눈물로 씻어도 흉터로 남아서 나를 울리네. 사랑이 죄인가요? 이별이 병인가요? 텅 빈 내 가슴은 시려만 오는데 모질게도 핥힌 시련의 흔적들 가슴에 못을 박고 돌아선 그 사람 잊으려 지우려 눈물로 씻어도 흉터로 남아서 나를 울리네. 오늘도 밤비는 내 맘처럼